자, 이번 시간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가격 결정의 방법에 원가 중심의 손익분기점을 들어갈 차례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서 손익분기점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얘가 출제 빈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판매량 일단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손실과 이익이 같은 곳에서 판매량을 이제 몇 개를 판매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그 이상이 판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손익분기점을 가지고 가격을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격을 올려야 될지, 가격을 어떻게 될지 이제 따져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손익분기점에 대한 계산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손익분기점의 분석이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 88페이지 여러분들. 88페이지에 5번 우리가 손익분기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익분기점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BEP라고 그러죠. 우리가 BEP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약자로 그냥 BEP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얘는요, 우리가 이제 그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판매량을 볼 때 위에는 이제 뭐가 올라가냐면 총 고정비가 들어가요. 그죠? 총 고정비. 우리가 한 개도 못 팔았을 때 고정비는 계속 나가잖아요, 그죠? 고정비가 이제 앞쪽에서 봤을 때 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급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격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단위당 변동 비용이 이제 밑에 되는 거죠. 단위당 변동 비용은 어때요? 한 단위 추가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변동비죠. 100개를 팔면 100개에 대한 변동비가 또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BEP에 대한 그 판매량을 이제 알아야 몇 개를 팔아야 된다. 그래서 손실과 이익이 같은, 우리가 BEP가 0이 있을 때 그 이상 판매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을 올려야 될까 말까, 이제 그걸 따져보는 건데요. 자, 책에 나와 있는 걸로 볼게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손익분기점 분석과 목표 이익에 의한 가격 결정은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서 가격이 주어졌을 때 손실을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판매량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판매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기업은 단지 손실을 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목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을 또 선택해야 된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이제 보신다면 이제 소비자 기준의 가격 결정이 있죠. 소비자가 느끼는 지각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지각된 가치. 그래서 이제 요 5가지를 설명했죠. 그 5가지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원가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이제 가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지각된 인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따져본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양가로 3번입니다. 자, 소비자 기준에 우리가 가격 결정 방법입니다. 가격 결정 방법. 그래서 소비자가 느끼는 지각된 가치죠. 지각된 인식, 지각된 가치. 지각된 가치나 우리가 인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에 입각해서 가격을 책정합니다. 지각된 가치에 따른 가격 책정 방법은 생산자의 비용이 아닌 구매자의 지각된 가치죠. 그래서 아까 원가 중심은 소비자의 가치를 전혀 따지를 못했죠. 그래서 구매자의 지각된 가치다. 자, 아까 번호를 매겼지만 다시 한번 본다면요. 소비자 지각된 가치를 파악할 때는 자,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까 수용 가능한 금액, 가격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 의도나 그 수요, 그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봐야 되고요. 타겟 마켓, 표적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구매 의도 수요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구매 수요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그 수요에 대해서. 그래서 다 이제 소비자의 어떤 그 지각된 가치 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비자 중심은 이제 가치 중심적이다.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제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도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올렸을 때 급감하거나 또 급증하지 않는 그 민감하지 않는 거에 대한 또 다 반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일 시장에 이미 경쟁 제품이 출시된 상태에서 경쟁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 또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가 그 정리해 보시면 요게 중요해요. 고객, 구매자죠, 구매자. 구매자의 고객 지향적 가격 결정이다. 요건 이제 우리 별표 표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 커스터머 우리가 오리엔티드 프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소비자에게 맞춰 가격을 여러 가지로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제 이 CRM이라는 게 있잖아요. CRM. 그래서 이제 고객 우리가 어떻습니까? 관계 관리. 이의 필요성 내지는 우리가 유용성이 부각되면서 고객 관리의 차원에서 이 가격 정책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고객 지향적 가격 정책은 고객의 충성도를 높여서, 자, 여기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고객 생애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LTV라고 하는데요.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성도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높은 고객과 일반 고객의 그 차별화된 가격을 적용하는 가격 정책이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특정 기업의 특정 제품을 평생 동안 기여한 이익이 있는지, 그죠? 그래서 가격을 이제 우리가 이중적으로 매기는 거죠. 기여의 이익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고객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이제 할인 카드 같은 걸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홈플러스 가게 되면 이제 카드를 갖고 오지 못했으면 뭐 주민번호를 불러서 그 고객이라고 한다면 그 포인트가 쌓여가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어떤 제품의 특정 기업의 특정 제품에 평생 동안 기여한 이익, 가격이 이중적으로 이제 매기는 그러한 LTV, 높은 고객과 이제 일반 고객, 충성도 높은 고객에 차별화된 가격을 적용한다. 차별화된 가격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이제 이 카드 같은 걸 발표하잖아요. 카드 같은 건 이제 고객 카드 같은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또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자, 하나의 가격을 이중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가격을 이중적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 관리로 이제 가는 거죠. 이 고객 지향적 가격 결정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지각된 소비자의 기준 가격 결정이 이제 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뭐 지각된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 그래서 직접 자, 우리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지각된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직접 가격 평가법이라는 게 있죠. 다이렉트 프라이싱 레이팅, 그 다음에 메소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가격, 그래서 소비자한테 제품에 대해서 지각하는 가치를 직접 물어보는 방법.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기꺼이 지불할 때 그 가격이 얼마큼 될지 실제로 이제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직접 지각가치 평가법. 직접 지각가치 평가법. 그래서 여러 개의 상품을 놓고 소비자의 상대적인 지각가치를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는 진단적 방법. 자, 요거를 좀 주의 있게 보세요. 진단적 방법. 그래서 조사 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의 중요도를 따져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의 속성이라는 건 제품의 특성입니다. 제품의 특성. 그래서 그랜저나 소나타 그런 속성이죠. 그 중요도가 있느냐 없느냐, 어느 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어떤 속성별의 신념 같은 걸 따져본다는 거죠. 파악해서 이를 토대로 지각된 가치를 또 추정하는 방법이다. 세 가지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에 대한 기준의 가격 결정 방법은 소비자가 느끼는 지각된 가치 인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가지가 있죠. 오지선다에서 딱 안 오지선다가 아닌 것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5가지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 가능 금액이냐, 가능한 가격이냐,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구매 의도, 어느 정도 구매 수요가 있느냐, 수요의 가격 틀어서 가격을 올렸을 때 그렇게 급감하거나 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런 것들 따지고,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의 특성이라든지 정보를 수집해서 컨조인트 분석을 또 통해서 조사 기법을 하고요. 자, 고객 지향적 가격 전략에 대한 고객 지향적 가격 결정이 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CRM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충성도에 따라서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고객과 차별화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트 카드에 대한 고객 카드를 만들어서 할인을, 고객이 어떤 특정 기업의 특정 제품에 평생 동안 기여한 이익을 따져서 가격을 이중적으로 매기는 차별화 전략을 써야 된다. 지각된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해 지각하는 가치를 직접 물어보는, 그건 뭐 다이렉트죠. 직접 가격 평가법이고, 여러 개 상품을 놓고 소비자의 상대적 지각 가치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지각 가치 평가법이고요. 진단적 방법이라는 것을 좀 주의 깊게 보려고 했죠. 그 조사 제품에 대해서 제품의 속성, 그죠? 그 제품의 특성, 중요도가 있느냐 없느냐, 어느 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속성별 신용을 평가해서 따진다는 걸 그렇게 보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소비자의 기준 가격 결정에서는 이제 5가지라는 자체, 그 다음에 고객 지향적 가격 결정 위주로 좀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소비자 중심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가 중심이 있고 소비자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경쟁자 중심이 있다. 그럼 이제 경쟁자 중심이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경쟁자의 가격, 경쟁자가 정하는 가격, 그 가격을 선택한 다음에 그걸 갖고 비교해서 선택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경쟁자 기준의 가격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물건을 칠판주개를 만약에 1,000원 주고 판다. 근데 어느 누구가 1,500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똑같이 1,000원을 받아라.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9페이지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우리가 가격 결정의 방법에서 경쟁자에 대한 기준만 보면 되죠. 양가로 3번입니다. 4번입니다. 자, 경쟁자만큼 경쟁자 기준의 가격 결정입니다. 가격 결정. 그래서 이 경쟁자에 대해서 중심의 가격 결정 방법은 말 그대로 경쟁자들이 정하는 가격이 가격 결정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경쟁자들이 제공하는 제품들에 서로 유사하다고 생각한다면 경쟁 제품들의 가격을 비교하죠. 그래서 특정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경쟁자 중심의 가격 결정에는 이제 시장 가격에 따른 가격 결정 방법과 경쟁 입찰에 따른 가격 결정 방법이 있다. 이렇게 나누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시장 가격, 마켓 프라이스로 우리가 에 따른 가격 결정을 할 것이냐, 입찰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이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이 비드입니다, 그죠? 비딩. 그래서 경쟁 입찰. 그래서 경쟁 입찰에 따라서 입찰에 따른 가격을 결정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로 봅니다. 자, 두 가지로 본다면 항상 우리가 반대적인 요소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라는 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입니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다. 시장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 가격을 이루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기업은 자신들의 비용 구조나, 자신들의 비용 구조를 따지는 게 아니죠. 구조나, 그러니까 비용은 이제 원가 구조입니다. 원가. 말 그대로 이제 원가가 얼마만큼 들어가냐. 자신의 원가 구조. 구조나 제품에 대한 수요. 수요로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고 시장이 가격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요 경쟁자의 제품 가격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하자는 거죠. 자, 우리가 가점이라는 게 뭐예요? 가점은 두세 개가 공급자로서 소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가 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신사가 대표적이죠. KT, LG,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SK, 그 다음에 이제 정유사 같은 경우도 뭐 쌍용, 우리가 GS, 그죠? 칼텍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죠. 현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휘발유 값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과점 산업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선도 기업이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 다른 기업도 자신의 원가나 수요와는 관계없이 그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 시장 가격에 따른 가격 결정은 지나친 가격 경쟁을 방지해 주기도 합니다. 그죠? 지나친 경쟁을 또 배제해 주긴 하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원가에 대한 비용 구조나 수요가 아니다라는 거. 자,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경쟁 입찰은 이제 시장이 아니죠. 입찰을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정부가 구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은 경쟁 입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 경쟁 입찰에 따른 가격 결정은, 자, 우리가 이제 이 실드라는 자체는 봉인한다는 얘기예요. 비드가 이제 입찰이죠. 우리가 보통 물건을 이제 사서 이제 뭐 어떨까? 뭐 이렇게 봉인한다, 밀봉한다고 많이 하죠. 비드 프라이스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 제품이나 서비스 프로젝트 등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구매자는 품질 가격과 가격을 결로해서 만일 동일한 품질이라면 가장 낮은 가격이 악찰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입찰을 한다. 시장 가격과 입찰에 대한 것은 뭐 어느 정도 구분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걸 갖고 바꿔낼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나온다면은 뭐 시장 가격이니까 얘는 자기의 원가, 비용 구조나 수요에 의한 게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점 산업이 많이 우리가 쓴다 이렇게 보시고, 입찰은 이제 정부가 구매하는 거 입찰을 많이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동일한 품질이라면 가장 낮은 가격을 낙찰하는 게 소비자 입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어때요? 가격 결정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원가 기준은 소비자 가치와 경쟁자 가격을 고려한 게 아니다. 원가의 마진을 해서 목표 판매량이나 목표익,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손익분기점이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중심은 수요 가능 가격, 구매 수요, 수요의 가격 특성, 표적 시장의 특성, 그 다음에 컨조인트 분석에 대한 기법,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에서 중요했던 거는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고객 지향적 가격 결정을 참고하시고요. 자, 경쟁자는 뭐 시장 가격과 경쟁 입찰이라는 자체는 시장 가격은 자신의 원가 비용 구조나 수요에 관련이 없어 시장의 형성대로 가점에 많이 쓰이고요. 경쟁 입찰은 이제 정부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가장 동일한 품질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낙찰한다라는 자체 정도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격 결정에 대한 방법이, 자, 우리가 포피믹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프라이스잖아요. 가격 결정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엄디 꼭 체크하셔서 내용들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어떻게 돼요? 이 가격 설정 정책이죠. 기업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격 설정을 어떻게 정책을 써야 되는지 90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우실 내용은 뭐 프라이스에 대해서 계속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쪽 파트는 이제 가격 설정에 대한 정책이죠.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래서 3번 가격 설정 정책입니다.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가격 설정 정책의 뭐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첫 번째 보시면 제품 결합 가격 전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품 결합 가격 전략이라는 자체가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나와 있는 밑에 나와 있는 제목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기억 니은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인데요. 자, 기억에 보시면 가격 계열화라고 되어 있어요. 가격 계열화. 그럼 가격의 계열화라는 것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바꾸냐면 제품 계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 계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품 계열.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읽어보면 가격 계열화는 한 제품의 자, 제품 결합 가격 전략이죠, 지금. 제품의 우리가 결합 가격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전략을. 그래서 가격 계열화. 한 제품에 대해서 품질이나 디자인을 조금씩 달리하는 그래서 좀 전에 제품 계열이라고 얘기했죠. 대하여 이제 가격대를 설정하고 그 가격대 내에서 개별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가격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면 또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한 제품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한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가 비탄력적으로 변하므로 우리가 가격 차이를 또 크게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탄력적은 고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제 이부제라는 게 있어요. 자, 요게 이부제. 자, 이부제가 참 재밌는 건데요. 자, 이부제는 이분 가격이라고 그래요. 이분 가격.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우리가 놀이동산을 가게 되면요. 뭐, 에버랜드라든지 롯데월드를 가게 되면, 자, 기본료가 있고요. 물론 뭐, 우리가 자유이용권을 또 끊게 되지만, 자유이용권은 뭐, 그 시간대에 다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원하는 것만 또 이용하게 되는 사용료를 또 부과하게 돼요. 사용료가 이제 추가로 부과되니까 이게 이제 2분 가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비스 기업들이 경우 서비스의 제공 가격을 기본요금, 기본요금을 좀 낮게 보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사용료로 구성된 2부제의 가격을 많이 씁니다. 그죠? 투 파트 프라이싱이죠.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놀이공원, 에버랜드라든지 롯데월드 이 입장료를 내고도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마다 추가적인 사용료를 또 내는 2부제 가격이 더 한 예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2부제 가격을 통해서 기업들은 아까 기본 요금은 낮다 그랬죠. 그 낮은 거에 의해서 소비자의 구매를 최대한 유도해서 사용료를 통해 이익을 또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은 뭐 묶는다는 자체는 제품 우리가 묶음 가격이라고 하죠. 그럼 말 그대로 묶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1,000원이다. B가 뭐 2,000원인데 같이 상품을 사게 되면 2,700원으로 하겠다. 그죠?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구매하게 되면 싸게 가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뭐 마트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떤 패스트푸드점을 가거나 아니면 커피 전문점을 가게 되면 세트 메뉴가 있잖아요. 그죠? 세트 메뉴를 따로 구매하게 되면 굉장히 비싸요. 함께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묶음 가격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프로덕트, 제품, 번들이라는 건 이제 묶는 거죠. 프라이싱. 그냥 자사가 이제 제공한 여러 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묶어서 하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그 묶음 가격이 그 개별 구조를 가격의 합보다 저렴하게 이제 설정해서 소비자가 묶음 형태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별 제품 각각에 대한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은 최적의 제품을 묶어서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하는 것이 경쟁 우위를 또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열받는 거죠. 저도 이제 굉장히 열이 받는 건데, 물론 뭐 저도 이제 항상 강의를 학원 강의, 학교 강의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린터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집에 그 가정용이 아니라 사무실용 프린터를 이제 사놨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잉크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린터 자체는 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구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꺾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린터가 있으면 프린터는 저가로 갑니다. 저가로 가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래 가기 때문에 이런 건 저가로 가요. 근데 잉크를 고가로 갑니다. 소모성이 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너 같은. 그래서 이런 시장 때문에 이제 좀 그 재생 잉크 같은 이제 이런 시장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속 가격은 이제 그 어떻습니까? 프린터와 잉크, 카메라와 필름, 컴퓨터에 소프트웨어가 또 들어가죠. 완전 보안제인 경우입니다. 서로 있을 때 효율이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한 제품으로서는 효용을 극대화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품목의 가격은 프린터는 저렴하지만 잉크는 그 부품목의 가격은 비싸게 책정하는 완전 보안제인 경우 이 부품목은 주품목이 없으면 잉크는 프린터 없이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가 없으므로 이 부품목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려면 주품목에 대한 구매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린터에 대한 그 광고를 많이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 주품목들 구입하더라도 부품목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이 부품목의 가격은 좀 더 비싸더라도 소비자한테 구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문제를 안 풀어봤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가볍게 이제 그 가격에 대해서 설정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 결합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래간만에 215페이지 가시면 215페이지 가보세요. 215로 가시면 33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기본 가격에 추가 사용료를 지불하도 가격을 결정한다. 그죠? 그럼 아까 기본 가격에 추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2부제잖아요. 2분 가격.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해설을 보시면 기본 가격에 추가적으로 사용 수수료를 더하는 가격이다. 그래서 two part pricing이다. 그래서 2부 가격제라고도 한다. 주로 이제 서비스 기업들이 사용되며 놀이공원의 경우 입장료를 내고도 놀이기구를 또 이용할 때 추가적인 사용료를 내는 것은 2분 가격의 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식 문제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격제 계열하는 제품 계열이고 2부제는 했고 묶어서 싸게 파는 거. 그 다음에 구속 가격. 주가 있으면 이제 따라가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 되는 건 싸게 하고 따라가는 건 비싸게 한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됐어. 이렇게 하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로 가시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격의 설정 정책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봤던 것이 어떻게 돼요? 가격에 대해서 제품 결합 가격 전략인데 자 이제 두 번째는 소비자의 심리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요. 마케팅의 가격 프라이스에서 이제 가장 재밌는 게 있는데 자 단수 가격이에요. 단수 가격은 그 어때요? 우리가 그 만약에 100, 1000, 만 원 화폐 단위로 맞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낮은 가격 95원, 950원, 990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이제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이 9.99 이렇게 달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매기는 가격이 많아요. 그다음 우리도 막 만 원이 아니라 9,990원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꼭 그 싼 것 같지만 그 차이는 10원 차이예요, 만 원하고. 그래서 그 정확한 계산에 이 가격이 책정된 건 또 느낌이 있어서 아 이건 정확하게 됐구나. 그럼 가격도 싸다? 그러면 이제 끌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간습 가격이라는 것은요. 자,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래 기간 동안에 소비자들이 습관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해왔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그에 따라서 책정하는 가격이에요. 약간의 가격 인상도 소비자들에게 크게 느껴지게 돼요. 가격 인상보다는 양을 줄이는 방법을 쓰는 방법이죠. 또 껌은 300원이다. 자판기에 대한 콜라는 500원이다. 오랫동안 잘 변하지 않겠죠. 이 간습 가격이고. 자, 디귿의 이제 명성 가격은 말 그대로.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자, 고품질 고가격이죠. 고품질 고가격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격과 품질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인지되는 제품인 경우 고가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실 유도 가격이라는 건 앞쪽에서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손실 유도. 손실 유도 가격은 그 마트에서 계란을 뭐 6,000원짜리 3,000원을 판다든가 뭐 일일 한정 500개의 물량을 싸게 판다. 어떤 제품을. 그럼 엄청나게 그 점포를 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품 계열의 판매를 목적으로 특정 제품 가격을 낮춥니다. 그러면 그 품목의 수익성은 하락하지만 로스가 되지만 그 리더로서 이제 프라이싱이 되면서 다른 품목의 매출액 증대에 기업 전체에 이게 또 증대되는 효과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또 다른 상품을 사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고객들의 내전 비율이라는 것은 점포를 방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방문을 높게. 그래서 전단지를 뿌려서 우리 이제 할인마트가 지금 뭐 토요일 날 몇 시에 뭐 500개 한정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할인점을 갈 사람이 그 마트를 딱 본 다음에 그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다른 할인점에 가서 구매를 하지 않고 글로 간다면 이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만약에 같은 가격이라면 예를 들어서 계란을 싸게 판다. 그럼 계란을 싸게 팔게 되면 계란을 싸게 팔기 위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왜? 다른 매장이나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우유를 사고 싶다. 자, 그럼 우유 가격이 그 마트별로 틀리겠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 가느니 이쪽에 가서 내가 그걸 싸게 사고 다른 것도 구매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꼬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손실 유도 가격 참 재밌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할인에 대한 할인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 할인 전략. 자, 이건 이제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한번 볼게요. 3번에 가격 할인 전략이죠. 자,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자, 영어로 돼 있는데요. 우리가 E, D, 그 다음에 LP라고 돼 있죠. 그건 말 그대로 everyday low price라는 거예요. 매일 최저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정책을 쓴다는 얘기예요. 저가 정책. 그래서 모든 상품을 언제나 싸게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싸게 파는 할인점의 이 전시는 디스카운트 하우스라는 업체로 1948년 미국에서 유진 파카우프에 의해서 처음 창설이 됐어요. 자, 그러나 실제로 이 용어가 유명해진 이유는 세계 최대 할인인 월마트라고 아실 겁니다. 전략적으로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라는 정책을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월마트 전략은요, 보통 이제 자사의 물류센터를 자, 일단은 어떻습니까? 비용을 줄인다는 자체는요, 도심에 있게 되면은 그만큼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집가가 높으면 지대가 높습니다. 토지에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상품을 싸게 팔 테니까 외곽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근의 매장이 오픈함으로써 좀 우리가 물류 비용을 절감합니다. 저가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마트가 이 EDLP를 추구해서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좀 받고 있어요. 이마트라는 자체가 이제 나온 것은 뭐 특정 마트를 말하는 건 좀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 경기도 어디에 있는 이마트가 굉장히 싸더라. 그럼 어떻습니까? 그 소문이 돈다면 물론 뭐 부산에서 오지는 않겠죠. 어차피 이제 이 수도권 지역은 뭐 거의 요즘은 1시간 내에 오다 보니까 이 주거용에 대한 것이 이제 어떤 도심가에 대한 거리가 어떻습니까? 그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그 성공을 또 거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자, HL입니다. HL 가격 전략. 그래서 HL은 이제 하이 로우 프라이싱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EDLP 정책보다는 높은 가격을 추구하지만 어때요? 그 소비자들이 를 유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는 가격. 그죠? 그러니까 조금은 소비자를 놀리는 거죠. 할인가로 적용했다가 또 정상가로 적용했다가 왔다 갔다. 그래서 하이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필요한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그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는 가격 정책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가격을 저하기보다 이 품질이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강조하는 가격 정책입니다. 그래서 가격 세일 행사를 빈번하게 하게 되면 따라서 세일 시기와 비세일 사이에 수요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EDLP의 정책에 비해서 상품의 재고 관리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얘에 비해서. 그러니까 요게 하나 시험문제 나올 수가 있는 게 얘와 얘를 비교해서 나온다는 것은 물론 뭐 저가로 가게 되고 하이로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아까 에브리데이 로 프라이싱인데 이거는 하이로에 대한 것은 올랐다 내렸다 한다는 자체는 자체적으로 틀리겠죠. 그러면서 시험 문제가 상품의 재고 관리가 복잡하다. 그래서 상품의 재고 관리가 더 복잡한 거는 뭐니?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세일을 하게 되면은 재고가 안 싸요. 근데 세일을 또 안 하게 되면 재고가 싸요. 이러면서 재고 관리가 복잡해져요. 또 관리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 게 세일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전단지를 또 돌려야 됩니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에 이제 가격 조정 전략 같은 거는 조금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건 전체적인 틀을 보고 이제 내용을 보겠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오지선다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지금 우리가 지금 가격 조정 전략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구분됐죠. 오지선다로 딱 나오기 좋습니다. 그래서 92페이지,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책에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4번. 가격 조정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현금이죠. 현금 할인. 그래서 뭐 이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에 대한 적합도가 없지만 뭐 여러분이 가셔서 카드로 하실래요? 현찰로 하실래요? 그럼 당연히 현찰로 하시게 되면 싸게 해주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하게 되면 싸게 해주겠다.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물건을 사서 대금 결제를 하게 되면요. 대금 결제에 현금을 하게 돼서 조기에, 빨리에 조기에 대한 지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불을 하는 경우인데, 자, 왜 그러냐면요. 외상을 하게 되면요. 어음을 끊어줘요. 그러면 어음을 끊어주게 되면요. 보통 어음에 대한 게 3개월 끊어주겠죠. 자,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사채 쪽으로 가지만 이제 또 어떤 요즘은 전자어음을 또 끊기 때문에 은행에서 또 할인을 해줍니다. 그럼 어음에 대한 할인을 하게 되면요. 어음의 할인은 이자가 나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절감분을 또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현금이 또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죠. 할인을 해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수량 할인입니다. 수량 할인. 자, 수량 할인이라는 것은 이제 물류비를 절감하고, 그죠? 그러니까 수량 할인은 이제 대량으로 할인을 하게 되면 대량 구입 시 할인을 해주죠. 대량 구입 시 할인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판매비나 운송비, 그 다음에 재고비, 그 다음에 주문 처리 비용, 처리 비용을 또 우리가 절감해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건 이제 또 이따 보겠습니다. 책에서 거래를 할인해 준다. 그래서 중간 사항, 그죠? 중간 사항의 기능이죠. 그래서 판매라든지 보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부 처리라든지 이런 거 할인해 준다. 거래를 할인. 그 다음에 니을은 이제 계절적이죠. 계절이 지난 상품, 2월 상품을 싸게 팔죠. 그래서 계절적 할인. 계절적 할인해 주겠다. 그래서 계절이 지난 상품은 할인. 2월 상품.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은 공제인데요. 우리가 신제품을 구입할 때 우리가 기존 제품의
가격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중고를 보상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어디 쓰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어떻습니까? 묶어서 판매하는 가격 외에 이제 어떻습니까? 딸려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뭐가 있었냐면 구속 가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속되는 가격. 그래서 이제 프린터를 많이 판매해야 돼. 왜냐? 프린터를 판매해야 잉크가 고가로 판매해서 수익을 벌어. 그럼 소비자를 끄는 방법은 뭐예요? 빨리 프린터 바꿔라는 얘기죠. 그죠? 프린터 바꾸면서 또 잉크도 또 바꿔서 또 고가로 판매해야 되니까 너 지금 갖고 있는 프린터 소비자 빨리 갖고 와라. 내가 인정해 줄게. 그죠? 이런 것들로 이제 공제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천천히 가볼게요. 자, 기억의 이제 현금 할인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캐시 디스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제품 대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경우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음을 할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자 지급이 나가니까 외상 매출 회수 비용을 또 줄이기 위해서 유동성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또 줄 사용하고요. 수량 할인은 어떻게 돼요? 대량으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할인해 주는 거죠. 그럼 대량 판매하게 되면 판매 비용, 우리가 재고 비용, 수송 비용, 주문 처리 비용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자, 12번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구입하는 게 좀 저렴하죠. 그죠? 주문 처리 비용이. 그래서 빨리 이제 한 번에 주문하는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고객의 이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또 할인해 줍니다. 거래 할인이라는 것은 이제 기능적 할인, 판매, 보관, 장부 처리 등과 같이 판매업자가 해야 할 일을 대신 또 수행하는 중간사항에 대한 보상이다. 계절적 할인은 뭐 계절이나 지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해서 뭐 스키나 코트, 봄이나 여름에 가격 할인해 주는 건 유행이 지나잖아요. 2월 상품을 얘기를 합니다. 자, 공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제품을 판매할 때 기존의 제품을 가져와라. 그럼 어떻습니까? 그 신제품의 가격에서 공제해주는 거래 공제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자의 광고나 판매 촉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유통업자들은 이 보상책으로 가격을 또 할인해주거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판매 촉진 공제가 또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격 차별화 전략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재판매 가격 유지 전략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연결시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